안녕하세요. SF로 보는 미래 4차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업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 했었는지 잠깐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SF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SF라고 하는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하는 장르가 19세기에 출현하게 되었는가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19세기에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매우 커졌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이란 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개념이 라는 걸 설명드렸고요. 이러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던 19세기에 과학이 아니라 유사과학 형태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개념들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SF라고 하는 장르 자체의 출현은 19세기이지만 그 이전에도 SF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텍스트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조나던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와 그리고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라고 하는 텍스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19세기에 출현한 SF, 사이언스 픽션 장르의 역사에 대한 출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최초의 사이언스 픽션은 메어리 셀리의 프랑켄슈타인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특히 메어리 셀리의 프랑켄슈타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줄거리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이 프랑켄슈타인이 어떤 가치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씌워주고 있고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어리 셀리의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는 이 최초의 SF 소설은요, 여성 작가인 메어리 셀리에 의해서 씌워졌습니다. 이 여성 작가 메어리 셀리는 잘 아시다시피 낭만주의 시인인 퍼시 셀리의 부인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사실은 고드윈이에요. 아버지 이름은 윌리엄 고드윈이고요. 이 윌리엄 고드윈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도 굉장히 유명한 사상가이면서 윤리학자이면서 정치 철학자이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저작들을 남기신 분입니다. 윌리엄 고드윈이라는 이분도 굉장히 낭만주의적인 고딕 소설들을 많이 쓰셨고요. 모험 소설 계보에 소속될 수도 있는 그런 소설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메리 울프턴크래프트라고 하는 분은 굉장한 페미니스트, 최초의 페미니스트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성의 인권에 관한 여러 가지 저작들을 남기신 분인데 이 두 분의 사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이 메어리 울프턴크래프트 고드윈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읽고 쓰는 능력이 탁월했다고 하고요. 여러 가지 상상력과 그런 것들이 발달하신 분이었죠. 그리고 이제 남편이 퍼시 셀리하고 만나서 결혼하기 전까지 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 중간 이야기는 여러분이 나중에 들으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 남편하고 정상적으로 결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스위스로 도망을 간 상태였죠. 스위스로 도피를 한 다음에 그 스위스에서 남편과 그다음에 시인 바이런과 그다음에 이 메어리 셀리가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에 여러 가지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우려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귀신이 등장하는, 괴물이 등장하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태어난 것이 바로 이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는 소설이고요. 이 이야기를 이 이야기가 너무 재밌으니까 바이런이 이걸 한번 출판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이제 써서 출판을 했는데 당시에는 여성들이 자기 이름으로 책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작자미상으로 해서 이제 출판을 했다가 나중에 자신이 이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소설의 작가임을 밝혔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메어리 셀리는 굉장히 상상력에 기반한 흥미로운 소설들을 많이 썼는데요. 최초의 SF라고 얘기하는 프랑켄슈타인뿐 아니라 최후의 인간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의 최초의 소설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다 죽어버리고만 살아남는 마지막 사람, 최후의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쓰기도 했습니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SF적인 발상을 가지고 많은 소설들을 썼던 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굉장히 낭만주의적인 관점에서 공포와 환상을 결합한 이야기를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원래 제목은 프랑켄슈타인 혹은 현대의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1818년에 출판이 된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왜 최초의 프로메테우스라는 표현을 썼는가라는 건 좀 돌아봐야 되겠죠? 프로메테우스가 어떤 일을 한 사람이죠, 여러분? 프로메테우스는 다 아시다시피 그리스 신화에서 인간을 흙으로 빚어냅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인간을 빚어서 거기에 숨결을 불어넣어서 인간이 살아 움직이게 하면서 동시에 이 인간들이 좀 더 강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올림포스에서 불을 훔쳐다가
불을 훔쳐다가 인간에게 줌으로써 인간이 문명의 우위에 서게끔 만든 그런 존재. 즉 어떻게 보면 인간의 창조주입니다. 인간을 그리스 신화에서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신이 바로 프로메테우스입니다. 따라서 이 창조주인 프로메테우스의 이름을 제목에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프랑켄슈타인이 결국 인간의 또는 또 다른 존재의 창조주구나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선언적으로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줄거리 좀 말씀드리면요. 프랑켄슈타인은 괴물의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죠. 프랑켄슈타인은 과학자 이름인데 이 프랑켄슈타인은 스위스의 제네바의 아주 명문가에 태어납니다. 명문가 출생의 굉장히 똑똑한 소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프랑켄슈타인은 아버지, 어머니의 여러 가지 지식과 학문의 도움을 받아서 굉장히 똑똑한 소년으로 자라나고요. 이 프랑켄슈타인한테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난 귀족 출신의 소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느끼면서 이 소녀인 엘리자베스한테 굉장히 애정을 느끼면서 동시에 프랑켄슈타인은 자연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 자연과학적 지식들을 받아들이면서 인간은 도대체 어디서 온 존재인가? 인간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건 도대체 뭘까? 인간은 인간을 낳을 수 없는가? 낳는다기보다 인간은 인간을 창조할 수 없는가? 과연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건 죽음으로 끝인가? 와 같은 여러 가지 질문들을 머릿속에 품으면서 이런저런 책을 읽으면서 얘가 성장하게 됩니다. 성장한 다음에는 독일의 잉골스타트에 있는 대학으로 얘가 잉골스타트 대학으로 유학을 와서 거기서 역시 의학을 전공하면서 이런저런 지식들을 섭렵하게 됩니다. 자, 이런저런 지식들을 굉장히 많이 섭렵하던 끝에 얘가 드디어 이 사람이 드디어 어떤 지식을 얻게 돼요. 이 지식이란 건 뭐냐? 생명을 창조하는 기술입니다. 그 생명 중에서도 특히 인간을 창조하는 기술이라고 하는 걸 드디어 손에 넣게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약간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점점 자기가 뭔가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욕망 속에 점점 빠져듭니다. 빠져들면서 그러니까 당시 이제 중세 사회니까 사실은 이 중세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 곳곳에 시체가 널려 있어요. 뭐 흑사병으로 죽은 시체라든가 또는 그러니까 위생이 나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시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시체들의 부분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런저런 자연과학적 지식들을 막 끌어모으면서 시체의 부분들을 끌어모으더니 어느 날 드디어 자신의 실험을 성공시키기 위한 실험에 돌입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 부분 모은 것들을 이렇게 꿰맸는지 그리고 이 꿰매서 만들어낸 요 인간을 어떤 식으로 살아남게 했는지 살아 움직이게 했는지는 책에서 자세하게 묘사 안 합니다. 묘사되지 않습니다. 뭔가 어떤 모종의 방법을 썼어요. 이 모종의 방법이 무엇인가는 좀 이따 생각해 봅시다. 자, 아무튼 모종의 방법을 써서 이 시체의 부분을 꿰매가지고 거기에다가 어떤 장치 또는 어떤 힘을 가했더니 드디어 그 생명이 살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 생명이 그러니까 자기가 시체의 부분을 모아갖고 꿰맨 것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걸 보니까 그 하나의 괴물이 돼서 살아서 움직이는 걸 보는 순간 프랑켄슈타인이 약간 정신이 나가요. 왜냐? 그 괴물이 너무 끔찍하게 생긴 거예요.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고 너무너무 끔찍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걔가 움직이기 전에는 그토록 끔찍하다라는 걸 생각하지 못했는데 움직이는 걸 보는 순간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무섭고 너무 끔찍하니까 얘가 그 괴물을 버리려고 해서 버린 게 아니라 너무 무서우니까 순간 도망을 친 거예요. 도망친 상태에서 약간 정신이 나가 있는데 그때 자기 친구가 얘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어렸을 때부터 잘 아는 친구가 찾아와서는 너 무슨 일이니? 왜 이러니? 하고 얘를 그 상태 그대로 고향에 데려가게 됩니다. 즉 프랑켄슈타인이 괴물을 버리려고 해서 버린 게 아니라 잠깐 정신이 나간 사이에 어떤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 괴물을 버리고 프랑켄슈타인은 고향으로 돌아간 그런 셈이 됐습니다. 자, 고향에서 얘가 엘리자베스의 사랑과 친구의 우정과 그리고 부모님의 이제 보호를 받으면서 평온한 상태로 잘 지내게 돼요. 평온한 상태로 잘 지내면서 가끔씩 내가 만든 그 괴물은 어떻게 됐을까? 내가 만든 그 괴물은 어떻게 됐을까라는 고민은 가끔씩 나지만 어쨌든 평온한 상태로 잘 지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자신의 남동생이 비참하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남동생이 아주 무참하게 잔인하게 살해당해요. 그리고 그 살인범으로 자신이 역시 또 약간 아끼던 하녀가 그 동생을 살해했다는 죄로 잡혀서 사형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건을 겪으면서 얘가 왠지 모르게 내 동생을 죽인 건 그 하녀가 아닐 것이다. 내 동생을 죽인 건 아마도 내가 만든 괴물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상한 망상에 사로잡혀요. 망상에 사로잡히면서 내가 만든 괴물이 나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뭔가 내 주변 사람들을 다 죽일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관념에 막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그런 관념 때문에 막 괴로워하다
하다가 얘가 어느 날 멀리 산책을 가는데 그 스위스의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바라보면서 걷다가 저 멀리에서 웬 이상한 형체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거 봐요. 그 형체는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생겼으면서 키도 엄청 크고 매우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데 험상궂어요. 가까이 왔는데 보니까 그 존재는 바로 자신이 만든 괴물입니다. 즉 자기가 만든 괴물이 자기한테 와가지고는 네가 나를 만든 프랑켄슈타인이지. 어떻게 알았는지 갑자기 괴물이 말도 해요. 네가 나를 만든 프랑켄슈타인이지 라고 하면서 프랑켄슈타인에게 자기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야기하게 돼요. 자, 이제 괴물의 이야기. 프랑켄슈타인이 어리 빠져서 도망친 뒤에 괴물은 처음으로 의식이 생깁니다. 의식이 생겼는데 의식이 생긴 상태에서 자기는 이제 일어나려고 보니까 몸도 비척비척, 잘 움직여지지 않겠죠. 몸도 비척비척 하는 상태에서 간신히 기어서 밖으로 나왔더니 자신을 바라본 사람들이 이 괴물 그러면서 다 자기한테 돌팔매를 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괴물은 그 창조주인 프랑켄슈타인이 보기에도 끔찍해요. 되게 못생겼다기보다 뭐라고 할까? 되게 막 이렇게 여기저기 얼기설기 막 이렇게 기워진 흔적이 있고 되게 이상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모습이니까 사람들이 얘한테 더구나 프랑켄슈타인은 이 괴물에게 이름도 안 붙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괴물 그러니까 괴물 스스로도 자기를 그냥 괴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괴물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제 사람들이 돌팔매를 치니까 어쩔 수 없이 도망을 쳐요. 도망을 쳐서 어디로 가냐면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오두막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오두막에는 굉장히 단란한 일가족이 살고 있어요. 그 단란한 일가족들은 서로 막 굉장히 가난하지만 하하호호 웃으면서 대단히 화목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면서 화목하게 살고 있어요. 얘가 그 가족들이 살고 있는 오두막의 지하실에 숨어서 그 가족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언어를 깨우치게 됩니다. 괴물이 되게 머리가 좋죠. 잠깐 그 대화 듣는 걸로 언어를 깨우쳐요. 언어를 깨우치고 그리고 그 가족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 가족들에게는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 가족들 앞에 얼굴을 들이밀어요. 그랬더니 그 가족들도 깜짝 놀라면서 이 괴물하고 역시 딱 돌팔매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괴물이 깨닫게 됩니다. 나는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나는 누군가가 만들었을 거야. 누가 나를 만들었을까? 누가 나를 만들었고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나를 만든 사람에게 간다면 나와 똑같은 어떤 존재를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그때부터 괴물이 열심히 자기를 누가 만들었는지,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탐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탐지 끝에 자기를 만든 건 프랑켄슈타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프랑켄슈타인이 자기를 이 꼴로 만들었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나서 프랑켄슈타인에게 약간의 복수심이 있었겠죠? 복수하겠다는 신념으로 그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 동생을 죽인 자리에 한여의 물건을 놔둠으로써 한여까지 사형당하게끔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프랑켄슈타인이 화가 났죠. 화가 나서 이 괴물, 넌 정말 괴물이야. 너는 생긴 것만큼 내면도 나쁜 존재야 하고 막 욕을 했더니 괴물이 하는 말이 네가 내 처지가 돼봐라. 라는 거예요. 네가 내 처지가 돼봐라. 나는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네가 나를 만들었지 않냐. 더구나 네가 나를 만들면서 나를 이 꼴로 만들었지 않냐. 이 꼴로 만들었으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너도 나를 사랑하지 않지 않느냐. 즉 창조주인 너조차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너는 나를 창조시켰으니까 너한테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무? 바로 나의 동반자를 만들어줄 의무가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나와 똑같이 흉측하게 생긴, 그래서 아무도 사랑하지 않지만 서로가 서로에 기대어서 살아갈 수 있는 동반자를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이 프랑켄슈타인이 괴물의 얘기 들어보니까 뭐 나름대로 나름대로 불쌍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잘못했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뭔가 생명을 창조하고 싶다라는 어떤 헛된 과학적인 욕망 때문에 그런 존재를 만들었으니까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괴물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역시 또 프랑켄슈타인이 여기저기서 또 이제 시체를 끌어모읍니다. 처음에는 괴물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했어요. 괴물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의 동반자를 만들어준다면 우리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저 먼 북극이나 저 먼 사하라 사막에 가서 둘이서 살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엔 그 말이 그럴듯해서 이제 만들어주려고 해요. 만들어주려고 해서 이제 마지막 어떤 처치를 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각성이 확 오는 거죠. 이거 안 된다. 괴물 한 명의 괴물조차도 감당이 안 되는데 그런 괴물이 둘이 되면, 더구나 그 두 번째 괴물이 첫 번째 괴물을 좋아한다라는 보장도 없어요. 즉 이 둘이 서로 사이좋게 산다라는 보장도 없는데 내가 또 괴물을 만들면 이거 어떻게 하냐
라는 생각으로 마지막 순간에 프랑켄슈타인이 나 못 만든다, 나 안 만든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괴물이 대단히 열을 받았죠. 열 받아갖고는 그날 밤 이 프랑켄슈타인의 약혼 여인 엘리자베스를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프랑켄슈타인이 열받았어요. 자기가 사랑했던 모든 존재를 괴물이 다 죽여버리니까 너무 열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프랑켄슈타인은 열심히 괴물의 뒤를 쫓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프랑켄슈타인이 누구에게 들려주느냐? 이게 이제 소설인데 소설의 화자는 따로 있습니다. 이제 이 소설은 액자 소설이라 바깥 액자를 구성하는 화자는 선장이에요. 월튼이라고 하는 선장입니다. 이 월튼이라는 선장이 북극에서 현재 갇혀 있어요. 월튼이라는 선장이 이끄는 배 자체가 현재 북극에 갇혀 있습니다. 북극에 갇혀 있고요. 이 북극에 갇힌 상황은 무엇 때문이냐면 얘가 이제 북극을 가로질러서 대서양을 멀리 돌아가는 게 아니라 대서양 인도양을 멀리 돌아가는 게 아니라 북극을 가로질러서 뭔가 가면은 저 미국이라든가 뭔가 인도라든가 하는 신대륙으로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겠는가. 북극을 가로질러서 가는 최단 항로를 개발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으로 이 월트는 선원들을 모아가지고 현재 북극을 통과하는 최단 항로를 개척 중이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겨울이 오는 바람에 북극의 바다가 얼어붙은 거예요. 북극의 바다가 얼어붙으니까 더 이상 이제 배가 꼼짝할 수가 없죠. 그렇게 갇혀있는 상황에서 어느 날 월트 선장이 관찰을 해봤더니 멀리에서 이상한 존재가 막 걸어가요. 그러더니 그 뒤를 쫓아서 어떤 비틀비틀한 존재가 오더니 쓰러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사람을 구조했는데 그 구조했던 사람이 바로 프랑켄슈타인입니다. 즉 프랑켄슈타인이 괴물을 죽이겠다라는 일념으로 괴물을 쫓아서 북극까지 온 거예요. 북극까지. 그리고 이제 프랑켄슈타인이 이 월튼 선장한테 넌 도대체 여기 왜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월튼 선장이 나는 사실은 그 대서양을 가로질러서 가는 최단 항로를 만들려고 북극까지 왔다가 그만 갇힌 거야 라고 하니까 프랑켄슈타인 하는 말이 그거죠. 너 절대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네가 발달된 과학기술을 가지고 최단 항로 같은 걸 만드는 거 이런 거 절대 안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얘기를 해준 거예요. 즉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과학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새로운 걸 막 만들어내고 인간도 만들어내고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과학기술의 어떤 위대함을 믿었던 나 같은 사람이 결국에는 이런 비극에 빠지지 않느냐. 과학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인간을 행복하게 하겠는가. 인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 과학기술에 대한 맹신, 나 자신처럼 과학기술을 맹신한 자가 과연 정말로 인간을 행복하게 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결국 프랑켄슈타인은 기운이 다 돼서 죽어버립니다. 자, 프랑켄슈타인이 죽으니까 월튼 선장이 이제 프랑켄슈타인을 묻어주려고 해요. 근데 뭐 북극이니까 묻을 방법은 없죠. 그래서 이제 시체를 불에 태웁니다. 불에 태우는 순간 저 멀리서 괴물이 다가오더니 프랑켄슈타인과 함께 불탔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메어리 셀리의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는 소설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자, 왜 프랑켄슈타인 또는 현대의 프로메테우스인지 아시겠죠, 이제? 예, 현대의 프로메테우스라는 말처럼 프랑켄슈타인은 괴물이지만 어쨌든 인간이에요. 괴물이지만 인간처럼 말하고 인간처럼 보고 인간처럼 행동하는 또 다른 인간을 창조해낸 존재입니다. 자연스러운 방법이 아니라 뭘 이용해서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생명을 인위적으로 창조시킨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프랑켄슈타인 또는 현대의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제목을 붙인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제일 유명한 영화는 1933년에 만든 제임스 웨일의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유명한 영화는 그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번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뭐 최근에는 케네스 브래너, 뭐 최근이라고 해도 역시 오래됐지만 케네스 브래너 같은 감독의 프랑켄슈타인이 만들어질 정도로 많은 역사를 통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로 우리가 받아들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프랑켄슈타인의 소설을 조금만 이제 우리 분석해 보도록 할까요? 자, 결국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는 소설은 괴물이 등장하는 소설이에요. 괴물이 등장한다는 점 때문에 이거는 호러 장르에 속하겠죠. 호러 장르에 속하지만 동시에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 과학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인간을 정말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인가,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는 점에서 이 소설은 SF 장르에 속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괴물이 등장하는 환상, 호러 장르이면서 과학기술의 위험성, 과학기술을 일방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에
위험성이나 어떤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게 한다라는 점에 최초의 SF 소설로서 SF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하는 장르가 되게 재밌는 게 과학기술을 소재로 하면서도 과학기술이 발전되고 과학기술이 굉장히 보편화된 그런 사회를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학기술의 발전, 지나친 과학기술의 발전을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 이라는 식으로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게 SF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최초의 SF인 메어리 셀리의 프랑켄슈타인에서부터 그런 어떤 속성들이 잘 보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자, 이처럼 이 SF로서 프랑켄슈타인은 괴물이 등장하는데 그 괴물을 창조한 건 누구? 인간입니다. 즉 이건 결국 인간을 만든 자와 인간 사이의 대립, 동시에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의 대립 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 줄거리로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인간이 인간을 만드는 건 당연해요. 사실 자연적인 방법으로 인간은 인간을 끊임없이 창조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태어나게 하잖아요. 중요한 건 기술을 이용해서 비자연적인 방법으로, 즉 인위적인 방법으로 어떤 생명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방식으로 묘사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요걸 이제 우리가 당시 메어리 셀리가 이 소설을 썼던 당시에 굉장히 충격적인 과학기술로 받아들여졌던 갈바니즘이라고 하는 이론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자, 갈바니즘이란 갈바니라고 하는 과학기술자의 실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갈바니는 전기에 대해서 이제 번개가 치죠. 번개가 치면 그 번개가 전기력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이 전기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거듭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당시에 이제 이 전기의 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테마였어요. 어느 날 갈바니가 해부된 개구리를 금속 판 위에 놨습니다. 금속 판 위에 놓고 한쪽에는 음극이, 한쪽에는 양극이 가게 하면서 이 해부된 개구리의 양쪽 발끝을 연결했더니 갑자기 이 개구리가 부르르 떨면서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부르르 떨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게 이제 유명한 갈바니의 개구리 실험이에요. 이 갈바니의 개구리 실험을 보고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왜냐면 아니 양쪽에 그냥 전극만 꽂았을 뿐인데 갑자기 이 해부된 개구리가 부르르 떨고 막 움직이니까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하고 놀란 거예요. 자, 갈바니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자, 이 전기가 이렇게 양쪽에 꽂히니까 부르르 떠는 건 동물 내부에 고유한 전기가 있기 때문이다. 동물 내부에 있는 고유한 전기가 곧 생명력이고, 결국 그러니까 이 동물의 생명력, 동물이 살아서 움직이고 생명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 전기의 힘이다. 몸속에 있는 전기가 작용을 해서 흐르기만 하면 동물은 살아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게 바로 갈바니즘입니다. 이게 바로 동물 전기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즉 동물이 살아서 움직이고 생명을 유지시키는 건 동물 내부에 있는 전기력이다, 전기의 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갈바니즘인데, 이 갈바니즘 자체가 당시에 너무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고, 메어리 셀리도 그 갈바니즘의 이론을 받아들이면서 결국 시체의 부분을 모아다가 그 부분 모아서 꿰맨 거에다가 전기를 통하게 하면 그 내부의 전기가 작동하면서 얘도 살아서 움직일 것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프랑켄슈타인에서 괴물을 이제 창조하는 방식으로 상상한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갈바니즘이 잘못된 이론인 건 여러분 다 아시죠? 왜? 전기가 흐르면 부르르 떠는 이유는 전기가 통해서 가기 때문이죠. 즉, 이 개구리의 몸 자체가 도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도체이기 때문에 전기가 통과해서 가기 때문에 부르르 떤 거지, 그게 내부의 전기를 작동시켜서 떤 건 아니죠. 우리는 지금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미 과학기술이 더 발전하면서 우리가 이제 왜 동물 전기가 잘못된 이론인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메어리 셀리가 살았던 시대에는 그게 잘못된 이론이라는 걸 사람들이 몰랐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론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전기를 어떻게 잘 가하기만 하면 죽은 시체가 살아서 움직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것 때문에 결국 과학기술은 뭔가 공포의 대상, 뭔가 비판해야 될 대상, 인간의 자연성을 침해하는 대상, 공포스러운 대상이라고 하는 그런 관념으로 이 소설이 씌워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야 될 거. 이 소설에서 진정한 괴물은 누구일까요? 저 괴물은 이름이 없죠. 프랑켄슈타인에는 괴물은 없습니다. 괴물은 없고,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이름 자체는 괴물이 아니라 괴물의 창조주에게 붙여진 이름이에요. 어떻게 보면 창조자는 프로메테우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불을 준, 그러니까 그리고 인간에게 숨결을 불러 넣어준 프로메테우스가 창조자인데, 인간의 창조자인데, 프랑켄슈타인은 스스로가 프로메테우스가 되고자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로 얘는 프로메테우스가 되었나요?
그보다는 오히려 혐오스러운 괴물을 낳는 진짜 괴물은 아닐까요? 즉 미친 과학자야말로 진짜 괴물인 건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전형적인 이미지가 바로 요거죠. 이게 바로 제임스 웨이 감독의 이제 프랑켄슈타인에서 당시 이제 그 괴물 역할을 했던 그 배우가 러시아 배우였던 거예요. 이 러시아 배우의 이미지인데 이 이미지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프랑켄슈타인의 이미지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존재는 프랑켄슈타인이 아니에요. 이 존재는 프랑켄슈타인이 아니라 프랑켄슈타인이 만든 괴물이고요.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이름은 그 괴물을 만든 창조자의 이름이죠. 우리가 창조자의 이름을 프랑켄슈타인이라고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괴물을 프랑켄슈타인이다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진짜 괴물은 어떻게 보면 그 미친 과학자인 프랑켄슈타인 자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프랑켄슈타인 하면 이제 떠오르는 전형적인 이미지 있죠. 전형적인 이미지 하면 여기 머리에 뭔가 나사 자국 같은 거 있고 굉장히 툭툭툭툭 막 온 얼굴에 그 뼈대가 막 붉어져 있는 듯하고 굉장히 좀 기괴하고 거대하고 대단히 창백하면서 뭔가 약간 로봇 같기도 하고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 자체가 우리가 이제 프랑켄슈타인 하면 떠올리는 괴물의 이미지가 되겠는데 그 이미지에서 강조되는 건 결국에는 인간이 만든 생명은 굉장히 자연적이지 못하다. 인조, 즉 인간이 만든 존재로서의 어떤 인위성, 인조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해지는 이미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인조의 이미지 하면 사실 우리가 그다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인조라는 말이 들어간 것 중에 좋은 거 있나요? 인조견이란 말 여러분 잘 못 들어보셨을 텐데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그 나일론이라든가 뭐 레이온이라든가 하는 그런 섬유 있죠. 그런 석유를 이용해서 만든 섬유를 우리가 견이라고 하면 이제 그 비단실을 말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지금도 비단실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비단 자체는 매우 비싸죠. 반면에 레이온 같은 건 비단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광택이라든가 뭐 느낌이라든가 이런 거 레이온은 이 비단하고 똑같은데 그에 비해서 가격은 엄청 싸요. 왜냐면은 만드는 방법도 쉽고 그다음에 그 재료도 워낙 싸니까 인조견 같은 건 되게 싸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짜 비단과 인조견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인조견을 대단히 나쁘게 취급을 해요. 이것처럼 인조견이라는 말도 그다지 인조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좋지 않고요. 인조육 요즘 이제 인간이 만든 고기죠. 인조육이라 그래서 요즘 실험실에서 배양해서 만드는 고기 있어요. 그 이상하네.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이제 그 줄기세포를 이용해가지고 만드는 그 스테이크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것도 되게 비싸요. 되게 비싸지만 그다지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인조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다지 긍정적인 이미지로 안 느껴져요. 인조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프랑켄슈타인이 만든 괴물은 최초의 인조인간입니다. 인조인간이죠. 그러나 그처럼 기괴하게 생겼다라고 하는 건 인조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공포. 인간이 뭔가를 만든다라는 것이 인간이 뭔가 인위적으로 어떤 생명을 만든다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공포를 보여줍니다. 자, 이런 공포를 우리가 집약해서 프랑켄슈타인 컴플렉스라고 얘기합니다. 자, 프랑켄슈타인 컴플렉스란 무엇인가? 인간이 스스로의 삶을 위해서, 스스로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스스로 뭔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산물을 만듭니다. 과학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어떤 걸 만들어요. 근데 그 만들어낸 것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날지도 모르겠다. 내가 이 만들어낸 존재를 통제 못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공포가 프랑켄슈타인 컴플렉스입니다. 즉 프랑켄슈타인이 스스로 자기가 만든 괴물을 통제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인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발달된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어요. 만드는 이유는 뭔가 인간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예요. 만들어요. 근데 그 만들어 놓은 게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통제를 따르지 않을지도 몰라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지도 몰라요. 이런 근원적인 공포를 프랑켄슈타인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알파고가 나와서 그 알파고가 이세돌하고 바둑 경기를 하는데 이세돌이 감히 알파고를 이기질 못하죠. 처음으로 이기고 그 이후에도 사실은 아무도 알파고를 이기지 못합니다. 알파고라고 하는 이 인공지능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뭔가 이유가 있어서 만들었겠죠. 뭔가 편리하라고 만든 거겠죠. 만들었는데 그 존재를 더 이상 인간이 이길 수 없어요.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통제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근원적인 공포. 이게 바로 우리가 프랑켄슈타인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네. 프랑켄슈타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하나만 더 이제 돌아볼 거는요. 결국 처음에 이제 이 액자박 이야기에 있었던 모험과 항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액자박 이야기에서 월튼 선장이라고 하는 서술자는 최단 거리,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최단 거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개척하기 위해서 당시에 증기선을 타고 그 북극을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자, 뭔가를 최단 거리로 간다라는 것. 제일 짧은 거리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항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모토입니다. 그렇죠? 미지의 세계를 그냥 탐험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물류를 이동시켜야 돼요. 굉장히 큰 물류를, 굉장히 많은 상품들을 싣고 어딘가로 가서 팔아야 돼요. 또는 어딘가에 가서 그 엄청난 재료들을 싣고 다시 우리나라로 와야 돼요. 자, 이렇게 물류를 이동시킬 때 제일 중요한 건 최단 거리예요. 될 수 있으면 짧은 거리로 이동시키는 게 비용이 적게 들고 당연히 연료도 적게 들 거예요. 따라서 최단 거리를 개척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점에서 보면 과학기술의 발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몫입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었던 서구의 또는 서구 제국의 침략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하고 결부되어 있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최단 항로를 개척한다, 어떤 걸 개척하고 미지의 세계를 개발하고 개척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곳을 또 다른 식민지로 만든다. 결국에는 개척한다, 모험을 통해서 어떤 곳을 발굴한다,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처럼 식민지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한 건 아닌가라는 질문을 여기서 같이 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괴물이란 무엇이고 과학기술이 열어젖히는 새로운 사회라고 하는 건 긍정적일 수 있는가? 과학기술은 과연 인간에게 정말로 도움을 주는 기술인가? 과학기술은 인간을 파괴하는 기술은 아닌가? 과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진짜 괴물성이라는 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우리는 메어리 셀리의 프랑켄슈타인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인간 내부의 괴물성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다른 소설과 함께, 또 다른 SF 소설과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